1페이지 3번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용어정의 중요한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다. 용어정의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고,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개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데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제 변호사라고 나오잖아요. 미국 변호사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법정에 나가가지고 변론은 못합니다.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말은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법이니까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 번 올해도 출제됐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취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자격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대부분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법에서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에 지금 40만 명입니다. 약 지금까지 38만 명인데 올해 합격자가 2만 명만 나오면 40만 명이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40만 명인데 이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즉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10만 명입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만 개업을 해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하신 분 중에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그런데 우리 텔레비전 뉴스 보다 보면 9시 뉴스, 8시 뉴스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분들을 밑에 자막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중개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뭐라고 나와요. 보통 보면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자막에. 주로 요즘은 공인중개사로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중개인 또는 뭐 중개업자 이렇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라고 나온다고 그건 엄밀하게 보면 잘못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개업공개사들 명함 3개 다닌 거 보면 명함의 앞에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엄격하게 보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자이다. 그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이 개업공개사다.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어감이 좋지 않죠? 느낌이 좋지 않고 또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꿨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을 한 사람을 말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한 사람인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그냥 바로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첫 시간에 등록제라고 했죠. 시군구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가 되는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시간에 연역에서 말하지 않았는데요. 중개인이란 옛날 소개영업법에서 복덕방을 하다가 지금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1985년도 1회 시험이 있었다고 했지만 1989년도 12월 30일 제1차 개정이 되기 전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중개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개인들은 최소한 지금 30년 가까이 중개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법조문에는 중개인이라 나와 있지 않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안 했는데 한 걸로 본다고요. 자격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법인은 뭐냐면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법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은 약 5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99%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중개인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줄어들 수만 있습니다. 기득권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개인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영원히 절대로 자격을 취득해도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자격을 취득해도 중개인이 될 수 없다 하면 O다 X다? O입니다. O. 절대로 중개인은 될 수 없습니다. 기득권만을 인정하니까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중개인은 될 수 없다.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다. 한번 폐업하면 다시는 중개인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5번, 6번에 이걸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의 반대말이 고용자입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자고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직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한 사람을 앞으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고요.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용어 정의를 1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2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 네모하십시오. 제외한다 하면 X입니다.
중개 업무 수행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보조원을 보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밑줄 치시고,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 밑줄 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밑에 평사원이 있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을 때 사원은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원이라고 해도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원도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면 상무, 전무, 저도 상무로 취직해봤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저도 1년간 취직해봤는데 상무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 한다고 했어요. 실장, 상무, 전무 등의 명칭야를 불문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차이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했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따라서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국토교통부 답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은 중요한 업무이므로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현업에서 보면 현장 안내가 중요해요.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잖아요. 중개보조원이. 데리고 가는데 손님들이 물어요. 집 도배는 깨끗합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해야 되겠죠? 저도 데리고 가봐서 가니까 묻더라고. 집은 깨끗하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처음 가는 집이야. 그럼 저도 모르죠. 그런데 모른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가보면 알 건데, 깨끗하다고 하면 희망을 머릿속에 지금 깨끗하다 생각하고 가는데 가보면 안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계약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더럽습니다 이러면 더러우면 볼 필요도 없네 하고 안 가요. 아예. 참 애매해요. 그 데리고 갈 때 말하는 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일단 보시고 자세한 거는 사장님이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고 엉뚱한 이야기 했어. 지금 날씨 좋네. 오늘 수능인데 참 날씨가 춥죠. 뭐 예를 들면, 아우, 사모님 뭐 얼굴이 이쁘네요. 이런 말 예를 들면, 근데 사모님이, 여자분들은 부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오빠 이렇게 하면 돼. 남자는 오빠를 하면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여자 보고 내가 누나 하니까 내가 왜 누나냐, 너보다 나이 작은데 이렇게 하고 짜증내고, 그때면 이모 하니까 내가 뭐 식당의 아줌마냐 이렇게 부르고, 그 사모님 하니까 나 지금 돌싱인데 왜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아가씨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아가씨냐, 결혼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여자분한테도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여자분도 좀 나이 많으면 한 50 넘으면 회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된다고요. 뭐 아가씨, 아줌마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그거 데리고 갈 때. 어쨌든 그러면 도배가 깨끗하냐 이렇게 묻는데 보조원은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이 현업에 나가면 업무는 못해요.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확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계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님 가버린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하면서 아예 보러 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법대로 다 지키려고 하면 계약이 안 되고 또 대충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 나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보시고 사장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 한번 보고 보러 가시죠.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좋아요. 설명 못하겠다. 나는 보조원이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 계약서 작성도 안 되고 확인 설명도 안 된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분은. 그래서 옛날 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나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번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서 작성, 3번 확인설명, 4번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답은? 예, 4번. 1회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그냥 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단순히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는 포괄적으로 보조라고 되어 있고요. 중개보조원의 경우는 보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거 말고도 사실 차이 나는 게 많이 있어요. 뒤에 또 다시 고용인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예를 들면 둘 다 고용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을 하면 업무 개시 전에 둘 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돼야 됩니다. 그만두면 또 신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비교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법조문에 있는 것만 비교하면 요 세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보조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똑같다. 요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현업에서는 보통 둘 다 합해서 그냥 실장, 여자분은 실장, 남자분 같으면 젊은 분은 부장, 좀 나이가 있으면 상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합니다. 현업에서는. 자, 이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그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지금 꼭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문제를 풀어보면 감을 잡을 수 있죠. 역으로. 자, 1번 보면 옳은 것인데 중개업에 대해서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했죠. 영업성이 없이. 아까 반복성, 영업성이 있으려면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고, 딱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중개를 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팔아주고 수수료 받아도 위반이다 아니다? 딱 한 건만 했다면 위반? 아닙니다. 계속 직업적으로 반복해야 위반이라고요. 그럼 몇 번 해야 반복한 거냐? 이거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은 보수, 의뢰,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개업의 용어 정의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중개업이에요.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이렇게 2번처럼 등록하지 않고 중개를 업으로 한 자를 우리는 흔히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단 처벌은 받아요. 다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해도.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이 아니다. 무자격자가 적발됐어요. 적발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고 중개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등록 안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개업을 하지 않고 컨설팅업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죠? 컨설팅업은 해도 됩니다. 중개하고 받는 돈만 중개보수라고 했어요. 컨설팅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을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제가 아까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여친에게만, 남친에게만, 애인에게만 중개해 주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죠.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죠. 모텔 건물만, 학원만, 약국만, 오피스텔만 해도 업이죠. 이모, 고모에게만 하면 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 계속해도 중개업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3페이지 제4절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요.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별표하시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오늘 한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중개대상물. 시험은 각각 출제되지만 용어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용어정의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용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용어정의는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을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그 밖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하면 이건 어제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광업재단.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중에서 특히 중개가 또 어려웠는데요. 중개대상물도 어려운 게 그냥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돼 있고 더 이상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만약에 공법이라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공법이라고 하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일단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토지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다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다를 중개상물이 아니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은 토지 중에서 중개상물이 아닌 게 뭐가 나왔냐면 무주부동산 출제됐어요. 무주부동산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출제됐어요. 3번 출제됐는데 여기서 무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 없는 부동산이 이 뜻인데 한자를 안 적고 그냥 한글로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이 신청해 놓은 거 보니까 산업인력공단에 무주구촌동에 있는 땅은 못 팔아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했더라고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한자를 넣어주었으면 좋겠죠.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이 뜻이에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사항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출제됐냐면은 미채굴 광물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미채굴 광물. 그 다음에 포락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이 채굴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사항물이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게 뭐냐면 뭐 학개론에도 나올 거예요.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권이 소멸된 토지입니다. 사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개사항물이 아닌데요. 현업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버리면 등기가 국가 명의로 넘어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수용의 경우에는. 근데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와로 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걸 수용 보상금도 받고 또 팔아버렸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모르고 등기부에는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하고 소위 등기필정, 등기권리증,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하는데 이걸 확인 안 했어요.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 보면 등기필정보 보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보고 있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례가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가면 반드시 등기필정, 등기권리증 이거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포락지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모든 토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시험에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중개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로, 하천은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즉 지방도로, 공도, 국도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사도, 개인도로는 중개상물 될 수 있어요. 하천도 개인 하천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중개상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사도라는 거 있을 수 있죠. 맹지, 예를 들면 맹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개론에서 맹지.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령 이게 도로가 공도, 도로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으면 이 B, 공도에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가 맹지잖아요. 그럼 이게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의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사가지고 2m 도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도로예요. 개인도로. 그러면 이 개인도로 가격은 사실 이 B 토지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어쨌든 개인도로라면 중개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사회 통념상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월드컵 경기장 토지인데 예를 들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중개상물 안 되죠. 개인게 아니잖아요. 토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청와대 부지, 청와대 땅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거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수, 공원 이런 거 다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 지금 토지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물, 이것도 어려워요. 건축물. 이 막연하게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무슨법에 의한 건축물 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근데 판례는 이게 대해서는 이제 시험이 출제돼 가지고 판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 민법상 건축물이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붕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민법 제99조 1항에 있습니다. 99조 1항에 보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99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민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는 판례가 지붕이나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는 게 판례입니다. 셋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뭐 5만 원 이상 넣으면 공짜로 세차해 주는 기계 있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 대상물인지 여부가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판례에 보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므로 민법상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무등록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당 500만 원씩 받고 3건을 중개했어요. 500만 원. 500만 원씩 3건이면 1,500만 원 받고 3건을 중개했는데 옆에서 개업공개사가 무등록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이에요.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결론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걸 중개해도 중개가 아니라고 했죠.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에요. 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무나 해도 돼요. 중개상물 아닌 거는.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상물이 아닌 건 아무나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또 판례는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건축물도 해당이 된다. 물론 현존하는 건축물도 중개상물이지만 미래에 건축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미래의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미래의 건축물에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이게 청약통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또 어려운 부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입주권이라는 말을 써도 중개상물이 된다.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면 동호수를 특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20평짜리 아파트 오래된 거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거 재건축해가지고 다시 받을 때는 30평짜리 몇 동 몇 호 받는다 이걸 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그래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됐기 때문에 중개상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주권, 분양권 이런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입주권도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동호수가 특정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판례 1번, 2번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용어정의와 중개사물이. 자, 결론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또 현존하는 건축물에 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 미래의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사물이 된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이다. 단지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청약통장이잖아요. 추첨해가지고. 그런 거는 중개사물이 안 된다. 청약통장이나 주택상환사채나 이런 거, 뭐 철거민 정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건 중개사물 안 돼요. 조개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인터넷에 치보면 나와. 조개딱지.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인천의 송도 신도시 건설한 바다 매립해가지고 건설했잖아요. 그게 조개 잡던 사람한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조개딱지예요. 시화 방조제 이런 거 만들 때 거기에서 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입주권 주는 게 그게 조개딱지예요. 근데 주기는 주는데 어디 나올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를 딱지라고 그래요. 그 딱지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안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물딱지라고 하잖아요. 물딱지. 나와야 딱지고 안 나오면 물딱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물딱지예요. 그런 건 중개사물 아니다.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다 도로딱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에 치봐요. 도로딱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딱지라는 거는 내 상가가 지금 도로에 편입돼서 길 확장한다고 수용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주권이 나와요. 어디든지 가서 지을 수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가서도 무조건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 있어요. 그걸 도로딱지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나올지 특정되지 않았어요. 위치와 면적이. 그런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사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른바 대토권도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대토권. 대토권이 뭐예요? 대토권. 들어봤어요? 그 대토권 인터넷에 치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택이라고 나와요. 이택. 이택이 뭐냐면 이주자 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주자 택지. 이게 왜 나오냐면 어디 있냐면 이 관련 법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면 특정 다목적 댐이 건설되면 그게 살던 주민들 수용 보상금 돈으로 준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나는 절대로 여기 못 나가겠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수용 보상금만 주는 게 아니라 토지로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옮겨가지고 다른 데 땅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보통 만들어주고 이런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신도시가 생기면 세종 신도시 거기에 근무하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수용하면서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대토권이라고 해서 돈 대신에 대신 토지로 주는 게 대토권이에요. 이른바. 그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또 세종시 안에 주는 거예요. 상업용지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1층에 상가 짓고 위에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월세 받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대토권을. 그것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대토권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나올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대토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대토권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치와 면적이 잘못 안 좋은 데 나오고 이러면은 불평불만이 생기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토권도. 이게 지금 건축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 요 세 개 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왜냐하면 다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중개대상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공시법은 등기부에 공개 표시되는 걸 등기법, 지적공부에 공개 표시되는 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12문제씩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명인망법이라는 건 등기부에 기재는 안 되고 관습법상 예를 들면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또는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 외에 명인망법 외에 뭐가 있느냐면 교량이라든지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중개상물 아니다. 그냥 명인망법이 아닌 그냥 수목의 집단도 안 됩니다. 수목의 집단, 가식의 수목, 시험에 나왔던 거 가식의 수목. 가식의 수목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로 심어놓은 거, 즉 정원수 뽑아서 팔아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 이거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농작물 이런 거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무, 배추 이런 거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보통 시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당 뭐 예를 들면 7,000원 준다 미리 계약금 걸어놓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100평이면 얼마에 70만 원이죠. 나중에 7만 원만 주고 나중에 나머지 주겠다 해놓고 이거 내가 통째로 사겠다 밭대기로 했는데 그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중개도 돼요. 무, 배추만 중개하는 거.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나머지는 다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에 기출문제에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면 토사, 4대강 사업하면서 나오는 거 저 여주부에 가니까 모래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건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진 않는다. 그러므로 그 모래 중개하고 돈 받는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상물은 결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걸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입니다. 자, 아무 말이 없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광의의 부동산을 말합니까? 아니면 협의의 부동산을 말합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냐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부동산이 이 말이나 마찬가지나 무슨 부동산에 하나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모든 부동산이니까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고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실제로는 움직이는데 다만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을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선박은 20톤 이상이면 등기를 합니다. 자동차나 항공기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답이 뭐냐고요? 둘 다 X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의제부동산은 딱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 요것만, 이것도 의제부동산이에요. 요것만 중개상물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대통령령,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 2번까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그 밖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데 이 그 밖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대통령령으로 딱 정한 것만 되니까 그 정한 게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은 의제부동산이지만 중개사물이 아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의제부동산이지만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거는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거는 임목이라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 개,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체를 다 등기했으면 이 전체 나무가 여러 개인데 이 다가 전부 다 합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공장재단은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공장 건물, 공업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걸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요.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이걸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안에 들어있는 물건 전체가 다 하나의 물건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공장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토지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지 예외라고 물건은 여러 개인데 하나의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매로 공장재단을 경매로 낙찰받아 보면 좋은 부속 이런 건 다 빼가고 없다고요. 거의 토지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부 다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시험에는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임목 중개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죠? 저도 임목 등기부를 확인하려고 등기소 다 다니고 법무사 20년, 30년 하신 분들한테 임목 등기해봤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조사해도. 저도 그래서 임목 등기부를 보지는 못했어요. 서울에 등기소에 전화하니까 저 강원도 전화해보세요.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전화하니까 자기도 이때까지 근무해봤지만 한 번도 임목 등기하는 거 보지는 못했다. 그 이유가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산림 녹화가 주요 국정 지표였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아무리 산림 녹화하고 나무 베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전부 땔감으로 나무 다 빼다가 뗐기 때문에 없었어요. 산에 나무가. 지금 북한에 가면 산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북한에 가보니까. 예, 가봤어요. 저 북한 개성하고 옛날에 갔잖아요. 나무가 거의 없더라고. 허벌판 거의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고. 왜냐면 다 땔감으로 다 했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임목 등기하고 소중하게 안 해도 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무도 나무를 베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21페이지 보시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있는데요. 그 중개사물 인급보다 시험에는 중개사물 아닌 게 잘 나오니까 21페이지 그 밑에 중개사물 아닌 것 보면 수산업법에 의한 동그라미 1번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즉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는 의제부동산, 업건, 20톤 이상 선박, 건설기계, 중장비죠. 이게 쉽게 말하면 비행기,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축물 안 된다고 했죠.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행정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이라고 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합해서 지금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다고요. 근데 일반재산은 사고 팔 수는 있어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고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불화받으려면은 사고 팔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됩니다. 국유재산은.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은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주, 주인 없는 토지, 공도, 미채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토락지 이런 거 중개상물 안 된다 했습니다. 22페이지. 일반재산도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없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승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던 게 상속받은 전답 이런 거 출제됐어요.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상속 그 자체는 안 된다고요. 왜? 상속은 지금 민법에 의해서 상속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속 지분이 똑같죠? 배우자만 1.5 나머지 자식은 1이잖아요. 그래서 상속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것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매, 공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데 또 시험에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이런 거 출제됐어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경매 넘어가고 있는 부동산도 중개상물 돼요. 경매 그 자체만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중개상물 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상물 된다.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하는 게 가장 공개사법에서 어렵다. 다음 주부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거기에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되지만 알선하는 건 중개상 권리라 했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종손, 장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일신 전속적이 아닌 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죠. 그럼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영구 임대주택 50년간 살 수 있는 게 있고요. 국민 임대주택은 30년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임대주택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도 있고요.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 임대주택은 30년간 딱 그 사람만 살 수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가고 싶으면 LH에다 이야기해야 돼. 나 나가겠다 하면 LH에 반납하면 LH가 다시 입주자를 모집해요. 거기 뭐 소득이나 이런 거 요건에 되는 사람을. 따라서 이런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중개상 권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만 전속되는,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 풀고 마치면 이제 제2장 다음 주부터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1년간 암기할 거 다 드리겠습니다. 두 장으로 다 정리했어요. 압축해서. 자, 22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상물인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청약통장 추첨해가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이 청약통장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중개사상물이 아닙니다. 밑에 해설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번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2번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호수가 특정된 것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은 중개상물이라고 했어요. 몇 동 몇 호 분양받은 것 위치가 특정되면 중개상물이다.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안 되고 다 합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4번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건은 독립한 중개상물이다. 예, 광업건만 안 되고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 된다고요. 광업건만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5번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개 가장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 6개,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6개는 꼭 기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등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다만 추첨 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그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는 거지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광업권만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 임목도 나무 여러 개를 다 등기해버리면 그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 중에서 나무 하나만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